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어떻게 외교 정책을 추진할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를 뭐 물어보지는 않았으니까 추론해 보면 이 세계 질서를 약간 신냉전이 경향적으로 고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고요. 한미동맹과 이제 다른 국가의 관계를 단계론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미동맹, 한밀 안보협력이 강화되고 난 다음에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거나 또 구축하겠다. 그런 인식의 일종의 단계론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기시감 같은 게 있어요. 저는 MB 정부의 2.0 같아요. MB 정부의 2.0이라고 하는 것은 한미동맹이 강화될수록 중국이 한국을 전략적으로 주목할 것이라고 하는 그 가설들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맹 환원론으로 가까이 갈수록 중국이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주목할 것이다. 그러니까 동맹이 강화되면 중국을 끌어들이는데 매우 유리할 거라고 보는 그 가설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북한 문제를 붕괴론 또는 북한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위기론 속에서 북한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중 협력도 과거에 한중 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어떤 한반도 비핵화 문제라든지 한반도 평화를 관리하려고 하는 것들에서 벗어나서 북한 붕괴를 위해서 또 북한의 근본적인 체제 전환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의 중국을 포지셔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중 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전제에서 보면 이 세계 질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가 보면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지금의 국제질서 같은데요. 말하자면 매우 국제질서가 동태적이고 변동성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신냉전으로 보는 인식구조와 지금 작동하고 있는 국제질서 사이에 미스매칭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도 사실 자유주의 국제질서라는 이름을 쓰면서 중상주의 정책을 사실상 쓰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도 점잖은 트럼프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바뀌었지만 같은 이제 노선들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치 외교라고 쓰면서 진영 외교, 이념 외교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추진해 오다가 최근에 들어서서 이른바 디커플링이라고 하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판단하면서 국제사회가 디리스킹 쪽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4월호에 어떤 싱가포르 외교 차관이 쓴 포린 어페어스 칼럼을 보니까 신냉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주 지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의 작품이다.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디리스킹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신호등 같아요. 빨간불에서는 건너가지 말고 노란불은 기다렸다 가고 파란불은 가도 좋다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분명하게 내는 것들이 디리스킹 같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기업들도 특별한 반도체 핵심 기술 영역을 제외하고서는 시장의 기회를 찾아서 가는 것 같습니다. JP 모건도 가고 아까 김현철 원장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셨지만 JP 모건도 가고 엔디비아도 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현대자동차의 그 광주에 얼마 전에 그 수소차 공장 그 연료전지 공장을 준공식을 했습니다. 아마 베이징에서 곧 이어서 도요타 자동차의 수소전지 연료 공장이 준공식이 곧 있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중국의 시장의 기회를 찾아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커플링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에 중국 시장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중국이 이것을 수용하는 것이 굉장히 능동적입니다. 중국의 총리인 리창이라는 총리가 핵심적인 정책이 외자 유치 전략이에요. 외자 유치 전략 핵심은 기업들의 꿈은 외자 기업들의 꿈은 IPO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제 상장하는 것인데 상장을 허용해주고 회사채를 발행해주고 해갖고 개혁개방 초기와 같은 파격적인 토지를 제공해주는 방식으로 외자 기업들을 유치하게 되잖아요. 그럼 먼저 간 기업들이 갔으면 후발업체들이 반드시 따라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경쟁력의 격차가 커서
중국 시장을 매우 왜곡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전략적으로 이것을 잘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이제 G7 정상회담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중국은 그러면 어떤 식의 그 질서를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중국도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8월 달에 지금 남아공에서 열리는 브릭스 플러스를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브릭스가 5개국인데 8개 국가가 참여하기로 신청을 냈고요. 그리고 17개 국가가 가입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논의하려고 하는 것이 탈달러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5나라가 쓰고 있는 그 통화가 전부 R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런민비, 뭐, 루브라, 이렇게 R자가 되어 있어서 R5라고 하는 것들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통화 바스켓을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어져서 이 달러체에 대한 불만들을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새로운 이제 형태의 글로벌 사우스를 둘러싼 전략 경쟁도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미국도 그러면 이런 시선, 미국의 힘이 굉장히 붙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작년에 미중 간의 중국 통계로는 약 7,900억 달러의 무역액을 기록을 했는데 역사상 최고 수치입니다. 중국이 대미 흑자만 4천억 달러를 기록을 했거든요. 미국 통계로 보더라도 한 6,500억 달러 되니까요. 물론 이제 중국하고 미국의 통계는 홍콩과 마카오를 통한 재수입을 포함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이 엄혹한 시기에 미중 간의 무역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중 간에도 무역도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다만 우리가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수입 의존도가 늘어나는 거죠. 수출 의존도는 줄고 수입 의존도가 늘어나는데 수입하는 품목들이 대부분 뭐 김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요. 우리나라 핵심 산업에 들어가는 부품 소재로 다 채워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지 않으면 한국의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기업을 운영하기 어려운 상태로 놓여 있기 때문에 한중 간의 무역 구조도 이게 수출 다변화 차원에서 미국과 유럽으로 간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경쟁력을 회복하느냐 하는 문제가 관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이러한 이제 중국도 새로운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한반도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의 국력이 아까 김진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패권이 쇠락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국력이 미국을 뭐 대체한다든지 능가하는 것들은 당분간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굉장히 과도적인 상황, 이를테면 인터레그럼처럼 이 고리의 시대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중국도 힘의 격차를 느끼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 번도 G2라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우리 G2 아닌데 질투라는 말이 중국어로 읽으면 질투입니다. 질투 아닌데 자꾸 올려놓고 흔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중국이 종합국력은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중 전략 경쟁의 전선이 너무 넓게 쳐지는 데 대한 부담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도 마찬가지고 북한 문제나 한반도 문제에 있어도 전선이 확대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보니까 자기네들의 핵심 이익으로 간주되는 영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존재론적인 안보로 생각하고 매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문제가 최근에 대만, 티벳, 신장, 위구르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신장, 위구르 문제나 티벳 문제보다는 대만 문제에 대한 관심이 큰데 이것을 핵심 이익의 핵심 이익. 어제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에 방문했을 때도 중국이 주로 강조했던 6개 항목의 핵심이 바로 대만 문제에 대해서 손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중국 대사의 이 발언의 핵심이 사실은 어디에서부터 원료를 따져보면 대만 문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익스큐즈 하는 범위가 어디까지냐면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그럼 반발하겠지만 익스큐즈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중국의 원칙은 일관된 우리의 원칙이다 하는 것들이 하나의 짝이거든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총리도 중국을 비난하면서 뒤에 얘기 꼭 합니다. 우리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그러나 하나의 중국의 원칙은 우리의 일관된 외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대통령은 앞에 것만 얘기하고 뒤에 거를 안 해요. 그래서 착오가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 정말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앞에 부분입니다. 힘을 통한 현상 변경이란 말을 쓰지 않는 한 대만 문제에 대한 익스큐즈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만 문제가 중국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평화적으로 대만을 통일하고 싶은데 한국은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과 관련해서 같이 지지해 줄 수 있겠냐? 못하는 겁니다. 두 개의 중국, 그러면 당신들의 입장에 두 개의 중국 원칙이냐? 거기에 대한 답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 문제에 대한 포지셔닝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한중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북중 관계는 아마 국경이 곧 열릴 것 같습니다. 국경이 열리는데 지금 국경이 열리면 북중 간의 관계가 어떻게 개선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북중 간에는 넓은 교류 협력과 MOU를 맺었습니다. 길림성의 당서기가 중국을 방문하고 랴오닝성의 당서기가 중국을 방문하고 신의주와 단동 사이의 의료에 대한 그 MOU를 이미 체결한 상태입니다. 코로나 오기 전에 이미 결정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4대 협력이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 농업, 의료, 관광. 이 문제는 이미 협력해야 상황이기 때문에 국경이 열리면 아주 빠른 상태로 재개될 가능성이 높고요. 한중 관계는 상대적으로 의제를 협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드 문제, 대만 문제, 한미일 안보 협력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그 어젠다에 대해서 인식 차이를 좁혀내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한중 관계는 당분간 이 소강 상태로 갈 수밖에 없고 한중 정상회담들도 굉장히 미뤄놓은 상태에서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이 먼저 열릴 가능성이 있고요. 호주가 노동당 정부가 되면서 호주 중국 관계가 지금 빠르게 개선되면서 호주 중국 관계가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크고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서 중일 정상회담이 먼저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신냉전에 기대고 동맹에 강화될수록 중국이 우리를 전략적으로 주목할 것이라고 하는 정책의 민낯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김현철 선생님께서 우리가 포용, 혁신, 성장 이런 말씀을 굉장히 재미있게 해주셨는데요. 저는 포용국가 핵심이 글로벌 불평등을 해소하는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국내적인 불평등도 해소해 나가야 되고 혁신국가는 미래 어젠다를 선점하는 국가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고등학교 성적 1등부터 50등까지가 다 의대 가는데요. 중국의 1등부터 100등까지가 다 반도체로 갑니다. 청와대 전자학과가 제일 성적이 극우수한 학생들이 지금 청와대 전자학과를 지금 가는 이 구조가 10년 후에 이런 인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사회를 구성할 것인가를 보면 아주 그 모골이 송연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